민설이 씨,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최 이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고급 호텔의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부하 직원이자 재능 있는 후배를 내치는 것에 대한 아주 작은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승리자의 오만함과 냉혹함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네 이사님, 그게 무슨... 민설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3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던 새로운 향수 프로젝트 별의 눈물, Tears of a Star의 최종 보고를 막 마친 참이었다. 초의 이사는 조작된 서류 몇 장을 그녀의 앞에 던졌다. 당신이 경쟁사에 우리 회사의 기밀 포뮬러를 유출했다는 증거야. 그것도 실패작 가짜 포뮬러를 넘겨서 회사의 신뢰도까지 망가뜨렸어. 당신 같은 배신자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그가 말하는 기밀 포뮬러는 사실 그가 서리에 완벽한 별의 눈물, 포뮬러를 훔친 뒤 그녀를 내쫓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낸 조잡한 가짜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에게 배신자라는 누명까지 씌운 것이다. 서리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배신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타고난 소심함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그녀의 혀를 마비시켜버렸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쫓겨났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호텔의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은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그저 정처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직원용 서비스, 복도의 한적한 구석에 있는 작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억울한 분노,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절망감.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샘플 유리병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다. 바로 진짜 별의 눈물. 그녀의 영혼과도 같은 마지막 작품이었다. 한편 같은 호텔의 다른 층. 국내 최고의 럭셔리 그룹 오너스 더 어너스, 이 한태호 회장이 막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다. 그는 업계에서 황금코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절대적인 후각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방금 전 최 이사가 들고 온 새로운 향수에 대한 투자 제안을 검토하고 온 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실망했다. 최 이사가 자랑하던 그 향수는 그저 그런 평범한 향기일 뿐 어떤 영감도 주지 못했다. 그가 복도를 지나가던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지만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지극히 매혹적인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향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깊은 슬픔과 그 슬픔 속에서도 반짝이는 별빛 같은 순수함,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함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향기였다. 그의 황금콧과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완벽한 향기. 그는 홀린 듯 향기가 흘러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한적한 서비스 복도였고 한 젊은 여자가 작은 벤치에 앉아 서럽게 울고 있었다. 타요는 원래 다른 사람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차가운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코를 자극한 그 경이로운 향기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여자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작은 유리병에서 그 향기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여자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민설이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완벽한 수트를 입은 압도적인 존재감의 낯선 남자를 보고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깨끗하게 다려진 실크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그의 깊고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절망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이나 그녀의 슬픔이 아닌 오직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유리병을 보며 물었다. 그 향수, 당신 겁니까? 그 한마디가 그녀의 멈춰버린 세상의 톱니바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태호 회장의 낮은 질문에 민설이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 압도적인 존재감의 남자가 왜 자신의 향수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 그녀는 경계심에 자신도 모르게 향수 샘플이 든 유리병을 등 뒤로 숨겼다. 태호는 그녀의 경계심을 눈치챘지만 다그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이런 향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들어볼 가치가 있겠지. 그는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조용한 곳으로 갑시다. 그는 울고 있는 어리둥절한 서리를 데리고 호텔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VVIP들만 이용하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로 향했다. 그곳은 서비스 복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으며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가장 전망 좋은 창가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주문했다. 그는 그녀가 마음을 진정시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자 그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훨씬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 그리고 이 향수,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소? 그의 예상치 못한 침착하고 진지한 태도에 그리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함에 서리는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것은 뒤죽박죽이고 감정적인 고백이었다. 그녀가 지난 3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별의 눈물이라는 이름의 향수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녀의 상사인 최 이사가 어떻게 그녀의 작업을 사사건건 무시하면서도 뒤에서는 그녀의 진행 상황을 몰래 감시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어떻게 그녀의 최종 포뮬러를 훔치고 조잡한 복제품을 만들어 그것을 마치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발표했는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그녀에게 가짜 포뮬러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워 그녀를 해고했는지, 그녀의 손에 들린 이 작은 유리병이 그녀의 진짜 작품의 마지막 남은 샘플이라는 것까지 그녀는 울면서 두서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연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표정의 변화는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조금 전 최 이사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평범하고 지루했던 향수 샘플은 바로 이 여자가 말하는 가짜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코를 자극하는 이 경이로운 향기가 바로 진짜였다. 최 이사는 사기꾼이었다. 그는 훔친 그것도 조잡한 가짜 상품을 가지고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받으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표절 사건이 아니었다. 수백억 원이 오고 갈 수 있는 거대한 투자 사기극이었다. 향기에 대한 그의 순수한 관심은 이제 차가운 전략적 계산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무너져 내린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히 피해자가 아닌 천재적인 창조자이자 이 사기극의 핵심 증인을 보았다. 그는 제안을 했다. 그것은 자선이 아니었다. 비즈니스 제안이었다. 민설이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의 그 눈물이 그리고 당신의 그 향수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나는 당신의 복수를 돕지. 그리고 당신의 명예와 그 향수를 되찾아 주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나를 도와야 하오. 나는 당신의 그 향수, 그리고 향수에 대한 당신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최 이사의 그 추악한 사기극을 만천에 증명해야 하니까 서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강력한 남자가 자신을 파멸시킨 그 남자를 상대로 자신을 돕겠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하지만 해고당한 그 순간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지만 단호한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동맹이 그렇게 결성되었다. 수줍던 조향사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게 된 것이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태호 회장은 민서리를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의 그룹 오너스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춘 비밀 향수 연구소였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오직 그와 극소수의 핵심 연구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 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 민서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조향사의 꿈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세상의 모든 희귀한 천연 향료들이 보관된 거대한 셀러 최첨단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 질량 분석기 GCMS, 그리고 완벽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수십 개의 조향실까지. 그녀가 다니던 중소 화장품 회사의 낡은 실험실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다. 이곳이 이제부터 당신의 전쟁터가 될 거요. 태호가 말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파트너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태호의 팀은 그의 지시에 따라 최 이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재정 상태 주변 인물, 그리고 과거에 그가 진행했던 다른 프로젝트들까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정보의 그물이 최 이사를 향해 좁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구소 안에서 서리는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의 임무는 최 이사가 태호에게 보여주었던 그 가짜 향수 샘플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완벽하게 해체하고 분석하여 그의 사기극을 증명해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조향실의 테이블 앞에 앉았다. 더 이상 그녀는 수줍고 어리숙한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과학자이자 예술가였다. 그녀는 먼저 GCMS 장비를 이용해 가짜 향수의 성분을 분석했다.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가 모니터 화면에 떠올랐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데이터 속에서 거짓의 흔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첫째, 값싼 재료. 최 이사는 그녀의 별의 눈물에 사용된 희귀한 천연 재료들 대신 아주 저렴한 인공 합성 향료들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사용한 최고급 베르가못 오일 대신 그는 값싼 합성 리날롤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 앱솔루트 대신 인공 바닐린을 사용했다. 둘째 표절의 증거. 하지만 그는 그녀의 포뮬러 핵심인 여러 향들을 조합하여 만들어내는 중심 어코드 아코드만큼은 교묘하게 흉내냈다. 이것은 그가 그녀의 원본 포뮬러를 훔쳤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셋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유해 성분. 그는 자신의 조잡한 복제품을 안정시키고 향을 강제로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업계에서 사용이 금지된 심각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안정제를 사용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재산권 도둑질을 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스모킹 건을 찾아낸 것이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상세하고 전문적인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는 화학 성분 분석표와 데이터, 그리고 그녀의 오리지널 별의 눈물이 담고 있는 철학과 초의 이사의 가짜 향수가 가진 기만적인 속성에 대한 비교 분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초의 이사의 향수가 단순한 표절작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기 제품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그녀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향기와 과학의 세계 속에서 그녀의 수줍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전문가로서의 자신감과 확신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태호와 함께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며 자신의 발견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했다. 타요는 그녀의 명석함과 정확함 그리고 향에 대한 깊은 철학에 감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파트너로서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그것은 최 이사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바로 그때 태어의 비서인 조 비서가 그들만의 비밀 연구소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최 이사에 대한 1차 뒷조사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알아냈습니다. 최 이사는 최근 불법 도박으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며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범행의 동기. 그는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서리의 향수를 훔치고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한태호 회장은 서리가 작성한 기술 보고서와 조 비서가 가져온 조사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보았다. 범행의 동기와 범행의 과학적 증거,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는 새로운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서리를 바라보았다. 최 이사를 완전히 끝장낼 시간이야. 그들의 방역의 1단계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이제 남은 것은 무대 위에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뿐이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인생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태호 회장의 오너스 그룹과의 회사 매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한 회장은 최 이사가 선보인 가짜 향수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듯 보였고 M&A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도박 빚에서 벗어나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쥐고 오너스 그룹의 고위 임원 자리까지 보장받게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점점 더 오만하고 방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성가시게 했던 그 어린 조향사 민설이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에게 그녀는 이제 길게 버려진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그물은 그의 숨통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맹렬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한태호 회장의 지시를 받은 조 비서와 그의 팀은 최 이사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들은 최 이사의 도박빚 규모와 그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범행의 동기가 명확해졌다. 그들은 또한 과거 최 이사 밑에서 일하다가 아이디어를 빼앗기고 쫓겨났던 다른 주니어 연구원들을 찾아내어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증언들을 확보했다. 그의 파렴치한 행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서리가 발견해낸 그 유해 화학 안정제. 그들은 그 안정제를 납품한 업체를 추적했다. 그리고 최 이사가 그 업체 관계자와 통화하며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내용을 합법적인 감청을 통해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그깟 안정제 가지고 뭘 그렇게 튕겨 내가 시키는 대로 관련 서류나 전부 파기해버려 돈은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그것은 그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한편 한태호 회장의 비밀 연구소. 민설이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며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그리고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한 회장의 팀이 외부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연구소 안에서 자신의 진짜 별의 눈물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그 향수가 가진 철학과 예술성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과학 보고서를 쓰는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일 준비를 하는 자신감 넘치는 예술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수줍음 대신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확신이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한태호 회장은 최 이사 측에 회사 인수 계약에 최종적으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그 계약 체결을 위한 공식적인 조인식 및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최 이사는 마침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의심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개발한 위대한 향수와 함께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의 성공을 만천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화려한 조인식이 사실은 자신의 모든 죄가 폭로될 공개적인 처형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인식 전날 밤, 최 이사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신의 장밋빛 미래를 축하하고 있었다. 그는 곧 모든 빚을 청산하고 돈과 명예를 모두 손에 쥔 승리자가 될 터였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내일 기자들 앞에서 할 연설을 연습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탐욕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민설이는 연구소의 조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완벽하게 재탄생한 그녀의 작품 별의 눈물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향기의 첫 노트를 맡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겪었던 슬픔과 절망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희망과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의 향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반역자의 거짓된 자부심과 창조자의 진실된 자부심이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종 계약 및 신제품 발표회 전날 밤, 한태호 회장의 비밀 연구소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태호와 조 비서 그리고 민설이 단 3사람이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조 비서가 내일의 계획을 브리핑했다. 1단계 행사가 시작되면 최 이사가 먼저 단상에 올라 자신의 걸작 향수와 이번 M&A 계약의 성공을 자축하는 연설을 할 겁니다. 2단계 그의 연설이 끝나면 회장님께서 무대에 오르십니다. 처음에는 그를 칭찬하며 우리 그룹의 정직과 품질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3단계, 그리고 저희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그의 도박빚 과거의 표절 행적에 대한 증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 이로써 그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조비서의 시선이 서리에게 향했다. 회장님께서 이 향수의 진짜 주인을 무대 위로 부를 겁니다. 바로 민설이 씨,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진짜 별의 눈물이 어떤 향수인지, 그리고 최 이사의 것이 얼마나 조잡한 가짜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계획을 듣고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업계의 모든 거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을 파멸시킨 그 남자를 상대로 자신의 작품을 변호해야만 했다.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쓴 완벽한 기술 보고서와 그녀가 만든 아름다운 향수를 보았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에 알릴 용기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타고난 수줍음과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때 한태호 회장이 조용히 그녀의 앞에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만든 별의 눈물, 샘플병을 집어들고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향수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격려하려는 힘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힘이 있었다. 지난 3년간 당신이 겪었던 슬픔 절망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순수함과 희망. 이 향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당신의 영혼 그 자체야. 그는 서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일 당신은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이 향수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뿐이야.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시오. 초의 이사도 보지 마시오. 오직 당신의 작품만을 믿으시오. 그리고 나는 그런 당신을 믿겠소. 그의 말은 마법과도 같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용감해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그녀 자신의 작품이 가진 힘을, 그녀가 걸어온 시간의 진실성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서리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연설문을 외우는 대신 자신의 작품 별의 눈물과 함께 밤을 새웠다. 그녀는 그 향기를 만들었던 첫 순간부터 모든 기억들을 다시 떠올렸다. 별빛이 쏟아지던 밤의 영감, 수백 번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조화를 찾아냈을 때의 환희. 그 모든 감정들이 향기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수줍고 보잘것없는 조향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별의 눈물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 창조자였다. 조인식 당일 아침, 한태호 회장의 팀이 준비해준 심플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민설이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그녀는 여전히 그녀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조용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별의 눈물이 담긴 작은 향수병을 쥐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방패이자 그녀의 칼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자신의 악마와 마주하고 자신의 꿈을 되찾기 위해. 발표회의 전야는 끝났다. 이제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계약 조인식 및 신제품 발표회가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상 위 화려한 조명 아래 최 이사는 세상의 중심에 선 주인공이었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자신의 걸작과 이번 M&A의 성공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향수의 역사를 새로 쓸 위대한 작품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비장하게 선언하며 자신의 향수를 공개했다. 평범하고 대량 생산된 듯한 아무런 개성도 없는 향수병. 직원들이 행사장에 그 가짜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 향기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저 그런 어디서나 맡아볼 수 있는 영혼 없는 인공의 향기일 뿐이었다. 기자들은 의무적으로 플래시를 터뜨렸고 투자자들은 예의 바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 이사는 자신의 성공에 완전히 도취해 있었다. 그의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한태호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처음에는 최 이사의 노력을 칭찬하며 여유로운 미소로 입을 열었다. 우리 오너스 그룹은 언제나 진실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제품에 대한 진실성,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진실성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차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 이사님, 당신의 삶은 그리고 당신의 작품은 과연 진실성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것일까요? 그는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최 이사의 이름으로 된 수십억 원의 불법 도박빚 내역서가 떠올랐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진실성입니까?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눈이 번뜩였다.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스피커를 통해 최 이사가 증거인멸을 지시하던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그깟 안정제 가지고 뭘 그렇게 튕겨. 내가 시키는 대로 관련 서류나 전부 파기해버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최 이사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한태호 회장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당신이 방금 선보인 저 향수 역시 가짜입니다.
스크린에는 민설이가 작성했던 기술 보고서가 나타났다. 값싼 합성 원료, 그리고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 안정제 성분표. 이제 사건은 단순한 기업 사기극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한 공공의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진짜는 누구의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태호 회장이 말했다. 이 향수의 진짜 주인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그는 무대 한쪽을 향해 손짓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민설이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복대서 울고 있던 겁 많던 여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에 자신감 넘치는 한 명의 전문가였다. 그녀는 최 이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청중을 향해 섰다. 그녀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향수, 별의 눈물에 담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이 향수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의 영혼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소란스럽던 행사장은 점차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진짜 작품을 공개했다. 심플하지만 예술적인 곡선이 살아있는 마치 별의 눈물방울 같은 모양의 향수병. 그녀는 그 향수를 허공에 한번 뿌렸다. 그 순간 마법이 일어났다. 최 이사의 가짜 향수 냄새를 압도하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향기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향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슬픔과 위로, 순수함과 희망, 그리고 고귀한 아름다움이 모두 담겨있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향기에 매혹되었다. 냉소적이던 기자들조차 넋을 잃고 그 향기를 음미하고 있었다. 두 개의 향수. 그 차이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아래 민설이는 자신의 작품과 함께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무대 아래 최 이사는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진실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의 발표회는 대한민국 향수업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이 되었다. 최 이사는 그 자리에서 사기 및 소비자 안전 위협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하고 결국 헐값에 한태호 회장의 오너스 그룹에 인수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과 교활했던 야망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별이 떠올랐다. 민설이. 상색에 걸작을 도둑맞은 비운의 천재 조향사.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녀의 수줍음과 순수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재능과 용기는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는 조향사가 되었다. 몇 주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한태호 회장은 이제는 자신의 그룹에 속하게 된 최 이사의 옛 회사로 서리를 불렀다. 그는 그녀를 과거 최 이사가 앉아있던 가장 전망 좋은 CEO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이제 이곳의 부패한 요소들은 모두 정리되었어.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했다. 이제 당신의 별의 눈물을 우리 그룹의 새로운 플래그십 향수로 세상에 선보일 시간이요. 그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나는 이곳에 당신만을 위한 독립적인 향수 연구소를 만들어 주겠소. 완벽한 창작의 자유와 그룹의 모든 지원을 약속하지. 당신은 이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당신만의 예술을 마음껏 펼치면 돼요. 그것은 모든 창작자가 꿈꾸는 최고의 조건이었다. 수줍던 조향사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창조주가 된 것이다. 그녀는 벅찬 감동과 함께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민설이의 별의 눈물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출시되었다.
출시 기념 파티는 그 어떤 명품 브랜드의 행사보다도 더 화려하고 성대하게 열렸다. 파티의 주인공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민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도 구석에서 울고 있던 상처받은 작은 동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예술가였다. 멸의 눈물은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저 좋은 향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된 이야기에 열광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서리는 잠시 테라스로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태호 회장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당신의 눈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되었군. 태호가 말했다. 서리가 그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한 호텔의 복도에서 절망의 눈물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재능을 존중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향수업계의 새로운 전설이 바로 이 순간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소희는 익숙하게 청소 카트를 밀며 방금 전까지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남자들이 머물렀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비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이 6성급 호텔 제니스에서 그녀 같은 청소 노동자는 가구와도 같은 존재였다. 있어도 없는 존재 보여도 보이지 않는 존재. 룸서비스 직원들이 와인잔과 접시들을 치워나가는 동안 소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일은 언제나 똑같았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고 흐트러진 쿠션을 바로잡는 것.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병적으로 꼼꼼했다. 아주 작은 먼지 하나도 그녀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녀는 먼저 응접실의 작은 휴지통을 비우기 위해 다가갔다. 그 안에는 구겨진 냅킨과 시각공초 따위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쓰레기들 사이에 다른 종이와는 재질이 달라 보이는 작게 찢어진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띄었다. 호텔의 공식적인 메모지가 아니었다. 훨씬 더 두껍고 질 좋은 종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냥 다른 쓰레기와 함께 봉투에 쓸어 담았을 것이다. 하지만 소희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낙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했다. 육각형의 화학구조식 일부처럼 보이는 그림. 그 옆에는 알파벳과 숫자가 뒤섞인 시그웨73 같은 기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손으로 쓴 듯한 이견견벌용 5%라는 숫자와 퍼센트 기호가 있었다. 화학. 그녀가 고등학교 때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상한 패턴과 숫자를 사진처럼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 호텔의 부사장이 왜 이런 화학식 같은 것을 개인 휴지통에 버렸을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메모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녀는 종이 조각을 다시 구겨서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으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아주 작은 반항심 같은 것이었다. 늘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아주 작은 반항.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그 찢어진 종이 조각을 빠르게 촬영했다.
화질이 좋지 않아 흐릿했지만 형태를 알아볼 수는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저장하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종이 조각을 구겨 쓰레기 봉투 안에 던져 넣었다. 그녀가 막 청소를 마치고 스위트룸을 나서려던 순간이었다. 잊은 물건이라도 있는 듯 이동욱 부사장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며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청소 카트 옆에 서 있는 소희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그녀는 복도의 벽이나 바닥의 카펫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 농도를 정확히 맞춰야 한다는 말이야. 0.01%라도 오차가 생기면 모든 게 끝장이야. 알아들었어. 그의 낮은 목소리가 소희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으며 그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다. 그날의 힘든 업무가 모두 끝났다. 지하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서 소희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다. 다른 직원들은 수다를 떨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디에도 섞이지 못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꺼내 아까 찍었던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다. 흐릿한 사진 속에 정체불명의 화학식. 그것은 여전히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림 조각일 뿐이었다. 내가 왜 이런 걸 찍었을까? 그냥 지워버리자. 그녀는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가 다시 한번 망설였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작은 종이 조각이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이 제니스 호텔의 테피스트리, 어딘가에 풀려있는 아주 작은 시로라기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로라기를 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오직 그녀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국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텅 빈 눈으로 휴게실의 낡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고단한 일상은 내일도 똑같이 반복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그녀가 무심코 주운 이 작은 퍼즐 조각 하나가 앞으로 그녀의 삶과 이 호텔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박소희의 일상은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온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의 휴대폰에 저장된 그 정체불명의 화학식 사진은 그저 기묘한 해프닝의 흔적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했던 것이라고 그냥 잊어버리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평범한 청소부로 남겨둘 생각이 없는 듯했다. 며칠 뒤 늦은 밤이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거대한 호텔이 고요함에 잠겨갈 무렵 소희는 로비 라운지에 마감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라운지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아직 퇴근하지 않은 이동욱 부사장을 발견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소희는 직감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거대한 관상용 화분 뒤에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거리가 멀어 모든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날카로운 몇 개의 단어들이 그녀의 귓가에 박혔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수질 검사 주기. 최종 단계에서는 대화는 길지 않았다. 낯선 남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작은 유리병 하나를 이 부사장에게 건네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남자가 라운지를 빠져나갈 때 그의 서류 가방에 박힌 로고가 소희의 시야에 들어왔다. 태영 화학, 태영 케미컬스. 제니스 호텔의 공식 스파용품 납품업체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였다. 부사장이 경쟁사 사람과 한밤중에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수질 검사 최종 단계 같은 알 수 없는 단어들. 소희의 머릿속에
두 번째 퍼즐 조각이 던져졌다. 세 번째 조각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질학자인 안 박사가 호텔에 투숙했다. 소희는 운 좋게도 그가 묵는 스위트룸의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가 학회 참석차 방을 비운 사이 소희는 여느 때처럼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 거대한 지질 단면도가 펼쳐져 있었다. 소희는 청소를 하다 말고 그 지도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것은 바로 이 제니스 호텔이 서 있는 땅의 단면도였다. 지하 안반층의 구조, 그리고 호텔의 자랑인 온천 스파에 원천이 되는 지하 깊은 곳에 온천 수맥의 흐름이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지도 한쪽 구석에는 불안정한 단층선 지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몇 군데의 붉은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와의 지질학자가 이 호텔의 지하 구조도를 이렇게 상세하게 가지고 있는 거지. 보통의 손님이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호텔의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그녀의 머리는 또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도의 전체적인 형태와 붉은 X 표시가 된 위치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사진처럼 각인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각. 그것은 이 부사장이 자주 사용하는 작은 회의실을 청소하다가 발견했다. 쓰레기통 옆 카펫 위에 떨어져 있던 유심 SC임 카드였다. 누군가 급하게 버리려다 실수한 듯했다. 선불폰에나 사용될 법한 익명의 유심 카드. 누군가 반으로 부러뜨려 놓았지만 소희는 그 두 조각을 몰래 주머니에 챙겼다. 이것 역시 이 최고급 호텔의 회의실 바닥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그날 밤 소희는 자신의 작은 자취방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 자신이 모았던 퍼즐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해보기 시작했다. 찢어진 종이에 적혀있던 정체불명의 화학식 0.205%, 경쟁사 화학회사 직원과 이동욱 부사장의 비밀 회동, 수질검사 최종 단계, 호텔 지하에 온천 수맥과 불안정한 단층선이 표시된 기밀 지도, 반으로 부러진 익명의 유심 카드. 이 네 개의 조각들은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였다. 마치 서로 다른 네 개의 퍼즐 상자에서 꺼내온 조각들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동욱 부사장이 있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그녀의 소심한 마음은 그만둬.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괜히 나섰다가 다치기만 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또 다른 마음은 만약 이대로 눈을 감았다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부러진 유심 카드와 낮에 기억을 더듬어 그려두었던 지도의 약도,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화학식 사진을 꺼내보았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쓰레기나 의미 없는 그림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이것들은 어쩌면 거대한 폭탄의 부품들처럼 보였다. 어떤 폭탄인지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부품들을 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오직 그녀뿐이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청소부 박소희.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호텔이 품고 있는 위험한 비밀의 유일한 파수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고유하던 제니스 호텔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불만 사항에서부터였다. 호텔의 VIP 고객 몇몇이 객실의 개인 자쿠지 욕조를 사용한 후 피부에 가벼운 발진이 생겼다며 컴플레인을 제기했다. 처음 호텔 경영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저 고객의 피부가 유난히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혹은 새로 바꾼 입욕제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호텔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핵심 자산인 지하 1층의 제니스 온천 스파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가벼운 발진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드러기, 그리고 물에서 아주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는 증언들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호텔의 온라인 리뷰 게시판은 성난 고객들의 불만 글로 도배되었고, 몇몇 파워 블로거들은 6성급 제니스 호텔 수질 오염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포스팅을 올리기 시작했다. 완벽함을 자랑하던 제니스 호텔의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현진우 회장은 격노했다. 그는 즉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호텔의 기술팀과 수질관리팀, 그리고 공식 온천 용품 납품업체까지 모두 불려왔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수십 번의 수질 검사가 이루어졌고 온천수가 흐르는 모든 배관을 점검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상했다. 그들은 물에서 기존의 어떤 오염 물질과도 다른 정체불명의 유기화합물을 미량 검출해냈다. 기술팀장은 현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출된 화합물은 그 농도가 0.115% 미만으로 극히 미미해서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물질이 어디서 어떻게 온천수에 유입되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배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외부에서 오염 물질이 유입될 만한 경로도 없었다. 호텔의 전문가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박소희는 직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소문들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수질오염, 원인 불명, 그리고 0.0005%.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소희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는 일이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 그날 이동욱 부사장의 휴지통에서 발견했던 찢어진 종이 조각 사진을 확인했다. 그곳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정체불명의 화학구조식, 그리고 그 옆에 손으로 휘갈겨 쓴 숫자. 시건치 0.005%.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콱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조각 찢어진 종이에 있던 화학식과 농도. 이것은 지금 호텔의 온천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바로 그 물질이었다. 두 번째 조각, 이동욱 부사장이 경쟁사인 태영화학의 직원과 비밀리에 만나고 수질 검사 주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작은 유리병을 건네봤던 모습. 세 번째 조각 지질학자의 방에서 보았던 호텔 지하의 온천 수맥 지도. 그리고 불안정한 단층선이라고 표시된 호텔의 공식적인 배관 시스템 밖에서 온천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경로. 네 번째 조각, 누군가와 비밀리에 통화하기 위해 사용했을 반으로 부러진 익명의 유심 카드. 결론은 단 하나였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고의적인 사보타게 행위다. 이동욱 부사장. 그가 호텔의 심장인 온천 스파를 아주 미량에 추적하기 어려운 화학물질로 서서히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다. 호텔의 명성을 실추시키고 주가를 폭락시킨 뒤 경쟁사인 태영화학의 모기업이 헐값에 호텔을 인수합병하도록 만드는 것. 소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악랄한 음모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밀의 파수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진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녀가 가진 증거라고는 흐릿한 사진 한 장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그녀의 이론뿐이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호텔 내부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호랑이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누가 이동욱 부사장의 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작은 자취방에 홀로 앉아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불빛 어딘가에서 음모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이자 책임감이었다.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눈을 감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이 호텔은 무너질 것이고 악은 승리할 것이다.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만은 확실히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보이지 않는 청소부 박소희. 그녀는 이제 보이지 않는 탐정이 되어 이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를 향해 홀로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박소희는 더 이상 이론만으로 이 음모를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이동욱 부사장을 그의 범죄 현장에서 직접 잡아낼 증거. 그녀의 새로운 임무는 호텔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독극물 투입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선 이 부사장의 주변 인물들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레이더망에 걸려든 첫 번째 인물은 야간 근무조의 보안요원 김 씨였다. 그는 유독 호텔의 지하층과 기계실 주변을 자주 순찰했고 최근에는 자신의 월급 수준에 맞지 않는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다. 소희는 청소부라는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김 요원이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김형,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시계도 새로 뽑고 말이야. 허허, 그냥 부업으로 보너스가 좀 생겨서. 곧 마지막 한 탕만 더 하면 이 지긋지긋한 야간 근무도 끝낼 수 있을 거야. 마지막 한 탕. 소희는 그 단어를 자신의 머릿속에 새겼다. 김 요원이 이 부사장의 공범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목표는 범죄 현장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질학자의 방에서 봤던 지도를 떠올렸다. 불안정한 단층선이라고 표시된 곳, 호텔의 공식적인 배관망을 우회하여 외부에서 온천 수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 그곳은 바로 호텔의 가장 깊은 곳. 일반 직원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하 3층의 지열 발전, 설비실 근처일 터였다.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시설관리팀의 게시판에 지하 3층 환풍구 전기 청소 작업 공고가 붙은 것이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가장 힘들고 더러운 작업이었다. 소희는 자신의 담당 구역장인 한 여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일부러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반장님, 제가 요즘 실수가 잦아서 다른 분들께 피해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이번 지하 3층 환풍구 청소 작업 제가 맡아서 하면 안 될까요? 한 여사는 귀찮은 일을 알아서 맡겠다는 그녀가 기특하다는 듯 흔쾌히 허락했다. 마침내 소희는 합법적으로 금지된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지하 3층은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어둡고 습하고 거대한 기계들이 내뿜는 소음과 열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정말로 환풍구를 청소하는 척하며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지도를 따라 가장 깊고 후미진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거대한 지열 펌프 뒤편 낡은 장비들로 가려진 좁은 서비스 터널.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 정체불명의 소형 펌프와 온천 원수관에 직접 연결된 가는 호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태영화학의 로고가 찍힌 빈 약품통 여러 개와 아직 내용물이 남아있는 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완벽한 범죄 현장이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것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터널 입구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와 함께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요원이었다.
이봐 이쪽 맞아.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배달 물건 여기에 두면 되는 거지. 맞아. 곧 있을 국제 행사 날 이걸 터뜨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호텔은 끝장나고 우리는 거액을 챙기는 거지. 소희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낡은 파이프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였다. 김요원과 또 다른 남자가 그녀가 숨어있는 곳 바로 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그 청소부 아줌마 말이야. 부사장님이 계속 신경 쓰인다고 하시던데. 김요원의 목소리였다. 그냥 좀 어리숙한 아줌마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 일 끝나면 조용히 처리해야 할지도 몰라.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니까.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소희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제거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이 호텔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된 것이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이제 거대한 음모를 증명할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위협도 함께 따라오게 되었다. 자신의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온 소희는 공포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보았다. 이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호텔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임원진 명단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냈다. 현진우 회장. 그녀는 회장의 비서실 공식 이메일 주소를 자신의 노트에 적었다. 그녀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모든 것을 덮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며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증거를 가지고 가장 높은 곳의 문을 두드릴 것인가? 그녀의 조용했던 수사는 끝났다.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더 위험한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박소희가 자신을 노리는 위협을 감지하고 행동을 결심했을 때 호텔 제니스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아시아 글로벌 서밋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의 정상들과 수백 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하는 국가적인 행사였다.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제니스 호텔의 명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문제였다. 소희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김요원과 그 남자가 말했던 마지막 한탕, 즉 이동욱 부사장의 마지막 승부수일 것이라고. 그는 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에서 호텔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혀 현진우 회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단서를 수집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화학식 사진, 지하 수맥지도 스케치 비밀 회동에 대한 증언, 그리고 지하 3층의 오염 현장 사진을 현진우 회장에게 직접 전달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현 회장은 언제나 이동욱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이 부사장의 손에 모든 증거를 빼앗기고 자신은 정신 나간 스토커로 몰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호텔의 구조와 사람들의 동선을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도 위에 펼쳐놓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현 회장이 매일 밤 11시가 되면 모든 업무를 마치고 호텔 최상층에 있는 개인 서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특별한 마스터 키카드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한 호텔 내의 유일한 성역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바로 그 서재에 증거를 남겨두고 오는 것이었다. 문제는 마스터 키카드였다. 그녀는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 카드를 소지한 단 한 사람,
바로 현 회장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 실장, 즉 보안실장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밋 전날 밤 그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호텔의 다른 층에서 일부러 배수관을 막아 작은 침수 소동을 일으켰다. 모든 직원들과 보안팀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린 사이 그녀는 조 실장의 사무실로 잠입했다. 그녀는 그가 외투를 의자에 벗어두고 나간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외투 주머니에서 그의 키카드를 꺼내 자신이 미리 준비한 소형 RFID 복제 장치로 단 몇 초 만에 데이터를 복제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침착했다. 마침내 그녀는 금단의 구역으로 향할 열쇠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직원용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무도 없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복제한 카드를 리더기에 대자 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 전용 복도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최상층의 복도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발소리조차 죽이며 현 회장의 개인 서재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만능 열쇠 세트를 꺼냈다. 가난했던 시절 그녀는 고장난 문을 고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다. 그때 서러웠던 기억이 지금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 것이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서재 안은 고풍스러운 책 냄새와 현 회장 특유의 옅은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와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적은 손편지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 액자가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시절에 현진우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과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소녀와 함께 서 있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진 속의 어린 소녀. 그 소녀는 바로 그녀 자신 박소희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여인은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전 바로 이 제니스 호텔의 직원이었다. 그리고 호텔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소희는 그저 운이 나빴던 사고라고만 생각해왔다.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현 회장이 과거 자신들의 집에 가끔 찾아와 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가 고아원에 있던 자신을 남몰래 후원해 주었던 사실. 그리고 자신이 왜 유독 이 호텔에 집착하며 일하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쩌면 어머니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는 그녀 자신의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더욱 굳은 결심으로 USB와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막 서재를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다. 딩동, 복도 저편에서 전용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진우 회장이었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소희에게는 피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서재 옆에 딸린 작은 휴게실의 두꺼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서재 문이 열리고 현 회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피곤한 듯 넥타이를 풀며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정체불명의 봉투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커튼 뒤에서 소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폭탄은 전달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커튼 뒤에서 박소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현진우 회장에게 들릴까봐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커튼의 작은 틈새로 현 회장이
자신이 놓고 온 봉투를 집어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그는 먼저 손으로 쓴 편지를 읽었다. 그의 표정은 의아함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소희가 목숨을 걸고 촬영한 사진들이 떠올랐다. 지하 3층의 비밀스러운 오염장치, 태영화학의 로고가 박힌 약품통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화학식. 현 회장은 모든 것을 즉시 이해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호텔이 그가 가장 신뢰했던 오른팔의 손에 의해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리고 그는 마지막 사진을 보았다. 젊은 시절 자신이 가장 아꼈던 후배 직원이자 친구였던 한 여인, 그리고 그녀의 어린 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그는 사진 속에 어린 소녀와 이 모든 증거를 가져온 박소희라는 이름의 청소부를 연결시켰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어렸다. 그는 편지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다시 보았다. 오늘 밤 서민 만찬회 중에 마지막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이미 만찬회는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나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수십 년간 거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사자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냉정해지는 법이었다. 그는 즉시 2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그의 절대적인 충복 조 실장에게였다. 조 실장, 지금 당장 지하 3층 지열 발전 설비실로 가게.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봉쇄하고 내가 갈 때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여보내지도 내보내지도 말게. 두 번째 전화는 만찬회가 열리고 있는 연 회장의 메인 통제실로였다. 그는 직원에게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덫은 놓아졌다. 화려한 연 회장. 아시아 각국의 정상들과 VIP들이 모여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이동욱 부사장은 완벽한 주인의 모습으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곧 그의 부하가 지하에서 마지막 선물을 온천수 라인에 투입할 터였다. 그러면 이 화려한 호텔은 회복 불가능한 오명을 쓰게 되고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될 터였다. 그가 축배를 제의하기 위해 무대로 올라가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연 회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꺼졌다 켜지더니 호텔 홍보 영상 대신 낯선 지하실의 CCTV 화면을 비추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조 실장과 보안 팀원들이 정체불명의 펌프 장치를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때 현진우 회장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이동욱 부사장, 지금 이게 뭔지 여기 계신 모든 귀빈들 앞에서 설명해 보시지. 이동욱 부사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현 회장이었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개인 서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화면은 바뀌어 소희가 찍었던 증거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학식 약품통, 그리고 그가 태영화학의 남자와 비밀리에 만나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이건 모함이야. 누가 나를. 그가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주변을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포위하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화려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배신자의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다. 연 회장은 통제된 혼란에 휩싸였다. 현 회장은 무대에 올라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호텔 내부 보안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즉시 조치했다고 발표하며
손님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리더십과 호텔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바꾸어 버렸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현 회장은 조 실장과 함께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도 없는 서재의 커튼 앞으로 다가갔다. 이제 나와도 괜찮네, 소희 양. 커튼이 조용히 걷히고 그 뒤에서 떨고 있는 박소희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 영웅을 바라보는 고마움과 지켜주지 못했던 옛 친구의 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자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걸세. 그의 따뜻한 말에 소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호텔에 보이지 않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을 붕괴 직전에서 구해낸 유일한 수호자였다. 위험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와 현 회장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시아 글로벌 서밋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날 밤 연회장에서 있었던 소동은 호텔 내부의 긴급 보안 시스템 점검으로 알려졌고 대중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동욱 부사장과 그의 공범들은 그날 밤 조용히 사직 처리되었다. 실제로는 국정원의 비밀 부서로 넘겨져 기업 스파이 및 국가기관 시설에 대한 테러 행위 미수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제국은 소리 소문도 없이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며칠 후 현진우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박소희를 다시 불렀다. 더 이상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분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현 회장은 그녀 앞에 거액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다. 소희 양 이 호텔을 구해준 것에 대한 나의 작은 성의일세. 이걸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지만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제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현 회장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가 그럴 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똑 닮아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다. 그가 젊은 시절 소희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소희 양 어머니는 단순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닐세. 현 회장은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과거에도 지금의 양 회장처럼 호텔을 노리는 다른 경쟁 세력이 있었다. 당시 시설 관리팀에서 일하던 소희의 어머니는 우연히 그들의 사보타주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사실을 폭로하기 직전 호텔 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추락 사고를 당했다. 모든 것이 사고로 위장되었지만 현 회장은 그것이 명백한 살인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증거도 힘도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 자네 어머니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그런데 이제 자네가 나를 그리고 이 호텔을 그리고 자네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준 셈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희 역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나는 더 이상 자네를 청소부로 일하게 할 수 없네. 현 회장이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자네를 갑자기 임원 자리에 앉힐 수도 없겠지. 자네는 그런 걸 원하지 않을 테니. 그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래서 자네를 위한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네. 품질 위험 평가팀. 이 팀은 호텔의 모든 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시설의 안전 서비스의 질, 그리고 직원들의 내부 비리까지 모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내어 오직 내게만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인 조직이 될 걸세. 그는 소희의 눈을 바라보았다. 박소희 팀장, 자네의 그 남다른 관찰력과 정직함 그리고 침착함이 이 호텔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될 걸세. 이 호텔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되어주게. 소희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자 어머니의 못다한 일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호텔 제니스는 이전보다 더 안정되고 활기찬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호텔 안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다. 직원들 사이에서만 쉬쉬하며 이야기되는 회장 직속 유령팀에 대한 소문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직원처럼 보이지만 호텔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아주 작은 비리나 위험 요소도 찾아내어 뿌리 뽑는다는 소문. 그 소문의 주인공 박소희 팀장은 더 이상 낡고 회색 비친 청소부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게 호텔 구석구석을 살폈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용하지만 자신감이 넘쳤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호텔 로비를 순회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한 신입 청소 직원이 손님에게 무시당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들어왔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 신입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아무 말 없이 따뜻하고 격려가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의미가 담긴 미소였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길을 갔다. 호텔의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성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하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성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모두 아우르며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가치를 지키는 이름 없는 수호자였다. 그녀만의 방식으로 그녀는 이 호텔의 새로운 심장이자 영혼이 되어가고 있었다.